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식민지 근대 과목 서대문형무소 총 5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근대 과목의 탄생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목을 얘기하는데, 특히 서대문형무소를 이야기하는데 왜 근대 과목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4가지 주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우리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시대 구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대라는 시기를 알아야만 이 서대문형무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근대인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근대 시기란 어떤 시기인가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바로 그 시기에 제국주의가 경영한 식민 지배, 그리고 그 식민지에 설치한 감옥 살펴보면서 근대 감옥의 탄생까지 4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근대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시기는요, 인류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제부터 이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새끼를 먹고 또 공장에 나가서 또 회사에 나가서 노동력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러한 시절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대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근대기는 바로 인류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자 모든 혁명의 시작점이 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미 혁명은 근대기 때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상의 시점입니다. 우리의 지금과 같은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150년, 120년 전에 근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인가? 여러분 다 아마 학교 다니실 적에 배운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안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자,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나 영국의 산업혁명을 우리 인류 역사 근대 시작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정도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200년 전 이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대기는 그 전 시기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좀 전에 제가 혁명의 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혁명들이 있을까요? 자, 자세하게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제적 혁명입니다. 이 경제적 혁명은 그동안 봉건 체제에 머물러 있던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산업혁명과 더불어 공장에서 무한 생산을 하게 되죠. 그 생산된 물자들을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이 자본으로 축적되면서 재투자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본이 쌓여서 그것이 재창출되는 시스템, 바로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죠.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동안 발달되지 못했던 산업들이 공업화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들이 도시화되고 그러한 혜택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대, 바로 이게 근대의 시작이죠. 자, 다시 화면을 나와서 저를 봐주시죠. 두 번째, 사회적 혁명입니다. 전통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계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첫째 계급, 양반. 두 번째, 평민. 세 번째, 천민. 천민은 사람이 아닌 노예 취급을 받았죠. 태어나자마자 정해집니다. 그런데 근대기는 그러한 계급이 타파된, 특권 계층이 타파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자, 화면을 좀 자세히 봐주시죠. 바로 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시민사회, 그러한 사회가 바로 사회적 혁명을 달성하는 시기인데요. 근대기에
이러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치적 혁명입니다. 자, 그대로 화면을 자세히 봐주시면 입헌주의, 민족주의의 시대인데요. 자, 입헌, 법을 세우다. 그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의 인권을 법으로서 보장해주는 시기. 자, 민족주의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요. 프랑스의 시민혁명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영주 밑에 있던 여러 영주 지배하에 국민들이 하나의 통일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리즘, 내셔널리즘, 이것을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시기, 정치적 혁명의 시기. 자, 다시 화면을 나와서 저를 좀 봐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문화사상적 혁명의 시기입니다. 우리 아까 일상의 모습을 시작한 게 근대기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집에 가서 또 샤워하시고, 하루에 새끼 잡수시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바로 근대기부터라는 거죠. 바로 문화사상적 혁명의 시대. 그동안은 감성이나 아니면 이성이 아닌 비합리적인 것들이 인류 역사를 지배를 했고요. 특히 유럽 사회는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몸을 씻으면, 샤워를 하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시민은 2년 동안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옷이 살과 붙어서 속옷을 벗을 때 살갗이 뜯겨지는 그러한 자료들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신봉하는,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는 시대,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느냐? 바로 인류의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해결하는 단계. 자, 화면을 계속 보시면 네 가지, 바로 근대라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사상적 혁명의 시대다. 자본주의 시민사회, 입헌주의 민족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감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위에 고디바, 존 콜리어의, 발음 괜찮죠? 1897년도 작품인데요. 바로 이 고디바라는 여인은 11세기에 영국 코벤트리 지역 영주 레오프릭의 영부인이었습니다. 이분의 누드 초상화가 왜 그려졌을까요? 다시 화면을 놔서 저를 봐주시죠. 자, 지금 말을 타고 나체로 있는 모습인데, 11세기,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랑은 좀 떨어져 있지만, 빗대서 좀 설명을 하자면, 영주 지배 체제 하에 있는 봉건 시스템에서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11세기부터 17세기 근대 이전의 시기인데요. 이때 레오프릭의 부인 고디바가 세금 감면을 요청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살게 해주자. 그러자 영주 레오프릭은 고디바에게, 그럼 당신이 옷을 다 벗고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보시오. 그럼 내가 그 진심을 알아주겠소. 라고 하자. 실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줄 알았는데 고디바가 옷을 벗고 한 바퀴 도는 장면을 바로 19세기에 존 콜리어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금은 감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봉건 시대는, 근대 이전의 시기는 각 지역을 영주가 막강하게 장악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세금 수치와 그리고 노동력을 장악하면서 이루어졌던 경제적 시스템이었던 거죠. 근대가 들어서면서 자본주의화되고 그리고 공장에 몸을 맡겨서 임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면 다 아시는 분이죠? 예. 화면 속으로 잠깐 들어가서 크게 볼까요? 예.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또 영부인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봉건 영주에게 시달리던 농민들이 드디어 봉기를 하죠. 뭐를 달라? 뭐를 달라? 빵을 달라입니다. 빵을 달라. 이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전해지는 설입니다. 정확한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다 쟤들은. 빵이 아니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속설이 전해집니다. 그만큼 당시의 전제 권력, 기득권층은 일반인들의 삶을 몰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주 밑에 강하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농노들과 부르주아 계층이 합쳐져서 드디어 봉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위대한 인류의 역사, 시민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왕이 아까 봤듯이 루이 16세이고요. 바로 이때 힘을 합쳐서 전제 왕권을 무너뜨린 시민정부는 바로 이게 이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우는 장면을 형상화한 건데요. 전제 정권의 상징인 왕을 단두대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혁명의 선언인 것이죠. 지금도 프랑스에는 왕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영국에는 왕이 있다 없다? 있지요. 영국은 정치적 혁명 대신 산업혁명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랑스는 중앙집권 통일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시민혁명의 대체적인 모습이고 바로 아까 앞서 얘기한 근대혁명 시대 정치적 혁명, 입헌주의, 민족주의의 발현이 된 시기.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상한 그림이죠. 그림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어떻게 보면 한번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시고요. 뭐 마귀 같기도 하고요. 뭐 요괴 같기도 하고. 자, 요 그림은 유럽 사회에는 이러한 뭐 마귀나 요괴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두고요. 이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형을 시켰습니다. 뭐죠? 마녀? 예, 바로 마녀 사냥이 한참 동안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마녀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마녀가 있다고 믿은 시기, 바로 근대 이전의 시기인데 근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문화사상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말소되었다. 자, 문화사상적으로 제가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자, 프랑스 농민들이 뭐를 달라고 그랬죠? 예, 빵. 뭐를 해결해 줘요? 빵. 근데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리냐는 거죠. 자, 그림 속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뭐 같이 생겼죠? 강아지 풀? 아닙니다. 밀? 아닙니다. 다음 그림. 예. 자, 바깥으로 잠깐 나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알갱이를 먹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맞춘 사람. 네, 맞춘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무엇이 바로 이것입니다. 옥수수. 원래 옥수수는 저렇게 알갱이가 많지 않았는데 근대혁명 이후에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자꾸 개량이 되죠. 아마 우리가 먹는 농산물들 대부분은 이 시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개량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자, 이렇게 씨가 많네요. 먹기 불편하겠죠. 안에 과즙도 적겠고요. 개량을 하죠. 먹기 좋게.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기아와 질병. 자, 질병은 뭡니까 이거? 패스트, 흑사병. 예. 17, 8세기의 인류 인구의 20% 이상을 죽음을 몰았던,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든데 백신을 이제 막 개발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들이 근대 이후에 백신 개발을 통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근대를 알아봤는데, 자, 4가지 혁명의 시대 알아봤고요. 우리가 그 시기를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럼 근대 시기는 매우 행복한 인류의 시작이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그 반대급부로 근대 자본주의의 근대 정치 기득권 세력에 편입하지 못했던 세력들, 대다수의 일반인들입니다. 7, 80%의 일반인들은 근대의 어두운 그늘에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혁명을 이루지 못한 다른 지역들, 일부 유럽 지역을 제외한 전 지구의 7, 80%의 지역은 역시 근대의 어두운 길목에 있었죠. 바로 근대를 통해서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이 시작됩니다. 자, 근대로 인해서 공장에서 무한하게 물자를 생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자본주의의 모순이 생겨납니다. 자, 인구는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한정돼 있죠. 공장에서 물건은 무한으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대량 생산,
무한 생산.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소비 시장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재고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안 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죠. 공장이 돌아가지 않죠. 일할 사람이 필요가 없죠. 임금이 지급이 안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무엇을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붕괴되고 산업이 붕괴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이미 근대기 초반기에 겪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놔서 다시 저를 봐주시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재벌 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몇몇의 기업이 그 자본을 다 독점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은분리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S사라고 했을 때 S사가 상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을 때 그 S사 은행은 같이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정도는 우리가 허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본이 너무 독점돼서 독과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시기에는 산은이 분리가 된 것이 합치됐습니다.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합치가 돼서 자본이 너무도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받는 계층들이 대다수의 일반인이었다. 자,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문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재벌기업 독점 체제로 대규모 자본이 소수기업에 집중이 되고 이 때문에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못한 대다수 일반인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근대가 이렇게 뭐 아름다운 시기만은 아니죠. 근대에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러한 근대의 모순 때문에 바로 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에 그들의 상품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원인은 정치적으로 땅을 넓히려고요. 권력을 더 막강하게 하려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화면과 같이 상품 시장의 확보에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자본주의 모순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사라. 그런데 그 물건들을 아직 자본주의를 겪지 않은 나라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뭘 동원합니까? 근대화된 무기, 무력,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 형태로 점령하고 통상조약을 맺어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바로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00원이 드는데요. A라는 물건을 식민지에서 만들면 10원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차액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진출해서 식민지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바로 일부 유럽 지역을 제외한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동아시아, 동아시아 등. 동아시아에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같은 데가 마지막 남아있는 노른자 땅이 되었던 시기가 19세기 초반의 시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문어발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발을 쳤는데요. 바로 당시의 식민지 경영을 풍자한 그림인데 잉글랜드입니다. 영국은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집트, 캐나다, 미국, 전 세계의 식민지를 경영하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죠. 자,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식민지민을 통치하기 위해 마땅한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근대의 모순에서 제가 자본주의 모순만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대를 통해서 아까 프랑스 예를 들어서 국민 통일 국가가 성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은 각 지역을 영주가 장원이란 땅, 장원이라고 하는데요. 각 지역을 장원이라는 땅으로 해서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거기에 있는 농민들은 농노라고 해서 신분적인 예속으로 강하게 예속시켜가지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여러 개의 장원이 있고 그 장원의 마스터, 주인인 영주가 강력하게 통치하는 거죠. 구태여 중앙정부에서 일반 지방의 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봉건 시절에는 없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앙집권 국가인데요. 근대기에 이러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이 된 겁니다. 정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치할 사람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 지배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바뀌면서 야, 이거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통치를 할 것인가 라는 궁리를 하게 됩니다. 자, 화면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보시면 권력 유지를 위해 기득권 세력이 정해놓은 사회 질서 위반자에 대한 통제 기능 강화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정부가 하나가 운영이 되면서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범죄자, 정신병자, 불황아 또는 반정부 세력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봉건 체제에서는 영주가 강력한 신분관계로 장악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중앙정부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다수의 대중을 통치하고 그리고 시스템화해서 감시하고 감금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근대 감옥이다. 그러니까 근대 감옥은 전통시대 감옥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 자유형을 집행하는 감금의 시설. 전통시대 감옥은요, 자유형이 아닙니다. 주로 유형, 여러분 귀향이라고 들어보셨죠? 멀리 유배 보내는.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잠깐 머물러 있는 감옥. 근대 감옥은 영구적으로 담을 둘러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대 감옥들이 바로 근대 혁명 이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근대자가 붙은 것이죠. 자, 이 근대 감옥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 중앙집권 국가의 대중통제장치의 구조적인 특징,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파노프티크, 프랑스 말로, 영어로는 파놉티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판, 모두를, 옵티콘, 본다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 모두를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제가 왜 파놉티크라고 해놨냐면 사실 파놉티콘 구조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계몽주의 학자인데 영국 의회에 제안했다가 퇴짜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의회에 제안해서 결의안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파놉티크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파놉티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나와서 다시 저를 봐주시죠. 자, 이 파놉티콘은 근대기에 바로 병원, 제가 가로 열고 정신병원이라고 했죠. 아까 정신병원, 불황아 이런 사람들, 공장, 감옥, 많은 대중들이 밀집된 시설에 적용이 되었는데 특히 제레미 벤담 사후에 감옥 건축에 많이 이용됩니다. 자, 이 구조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이 분을 잠깐 보시죠. 제레미 벤담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레미 벤담은 나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쓰고 사회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부용으로 쓴 이후에 밀랍, 그러니까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현재 런던 대학에 이렇게 보관 중입니다. 화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셀 푸코 잘 아시죠?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성의 역사 이런 책을 쓰신 분들이요. 1975년도에 감시와 처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자세히 보시고 계시죠?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등. 그런데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감시작용에 중단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도록 한다. 수감자는 수감된 자가 스스로의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를 잠깐 바라보시면 중앙에 탑을 하나 세워놓고요.
이 탑 안에서 감시자가 감시를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감시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저 앞에 중앙에 탑이 보이시나요? 저 탑에서 감시자가 누구를 감시 대상자를 바라봅니다. 중앙에 탑이 있고 그 주변에 감시 대상자가 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바로 저 화면에서 중앙에 감시자가 있고 이 주변으로 감시 받는 자들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 감시자가 있는 저 공간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어둡습니다. 누가 감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항상 보고 있어요. 자, 이 파놉티콘 구조의 원리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되면 어떻게? 예, 그렇죠. 중앙에서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나 스스로 교화가 됩니다. 바로 미셀 푸커가 얘기했듯이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으로 편입이 된다. 즉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누가 항상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바른 생각, 모범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바로 제레미 벤담은 이러한 교화적인 파놉티콘 원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교화가 되면 이 범죄자를 식민지 대상지에 보내서 개척의 노동력으로 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놉티콘 구조는 감옥 건축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예, 여기 혹시 어딘지 우리 여러분들 짐작해 가시나요? 바로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서대문 영무소 현장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일본 제국주의가 지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 원리는 파놉티콘 구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손끝을 잠깐 바라보시면 가운데에 중앙에 건물이 하나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옥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가운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수감자는 저 부채꼴 모양의 옥사에 배치가 됩니다. 잠깐 제가 일어나서 보시면 바로 제가 있는 중앙에서 여러 군데의 줄기들을 한 곳에서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는 지금 밝지만 물론 어둡겠지요. 저쪽 감시 대상자들이 있는 곳은 굉장히 밝게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도 역시 중앙에 감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여러 곳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죠에 있는 아바시리라고 하는 감옥의 모습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아바시리는요, 뭐 일본 자국에 설치가 됐지만 북해도 개척을 위해서 일본인들이 죄수들을 여기다가 수감시켜 놓고 도로를 닦는데 이용하려고 만드는 감옥입니다. 지금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서 감시를 하게 되고 여러 곳에 바로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수감자들을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놉티콘 구조적인 원리를 띠고 있는 근대 감옥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모형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여순 감옥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여순 감옥도 초기에 러시아가 짓다가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또 여순을 조차하면서 일본이 계속 이어서 감옥을 짓게 되는데 서대문 영무소나 아바시리나 똑같이 중앙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감시할 수 있도록 패놉티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동부 주립 감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당시에 지어진 근대기의 감옥들은 모두 이러한 파놉티콘 구조, 원형 감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는 바로 식민 지배를 위해서 제국주의가 이식한 식민지 근대 감옥으로서의 특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세계적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총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왜 근대인가? 왜 근대를 알아야 되는가? 근대의 특징을 통해서 바로 제국주의화 되는 과정, 식민지를 경영하는 과정, 감옥을 설치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대라 무엇인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혁명의 시대라고 했지요. 4가지 혁명 기억하시나요? 경제적 혁명, 자본주의, 사회적 혁명, 시민사회, 정치적 혁명, 입헌주의, 민족주의, 문화사상적 혁명, 합리주의 사상입니다. 세 번째, 제국주의 식민지 경영인데요. 근대의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경영하게 되죠. 상품 시장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대중통제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뭐가 탄생했다? 기존의 전통시대와는 다른 사람을 가두는, 인신을 구속하는, 단물 치고 그 안에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근대 감옥이 탄생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근대에 있어서 설치된 근대 감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대 감옥의 탄생에서 구조적인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 구조를 채용한, 즉 한 곳에서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감옥 건축이 자리 잡았죠. 물론 이것은 병원이나 공장 등 대중 밀집 시설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특히 감옥 건축에 많이 이용됩니다.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 본국에서도 이러한 감옥들이 설치되었고 특히 식민지 대상 국가에 이러한 통제 장치를 세워서 식민지를 경영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러한 감옥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908년 10월에 설치된 이곳 서대문 형무소도 어떤 형태로요? 파놉티콘 구조의 원리를 채용한 근대 감옥으로 설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내재적인 감옥 제도의 개혁이 아닌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감옥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이 식민지 근대 감옥 서대문 형무소인 것입니다. 자, 오늘 4가지 토픽으로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일본이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왜 바로 이곳에 감옥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